코스닥은 2017년에 코스피 대형주 랠리 때문에 처음에 못 가요. 나중에 셀트리온부터 신라젠 같은 주식들이 마구마구 올라오면서 이렇게 나중에 기염을 토했는데 올해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내년 3분기 코스닥이 약간 불을 뿜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랑 엔화 가치가 제일 약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서 원화 가치를 조금 그래도 안정화시키는 그 조치가 적절하게 나왔다고 봐요. 또 추가적인 조치를 할 걸로 저는 이제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1,300원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들어가서 잘 때리고 팔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믿음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4,200원 회복한 데 있어서 신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너무나 이제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내년은 2026년이잖아요. 저는 보통 홀수에 시작된 모멘텀이 내년 4월 달에서 5월까지. 근데 5월까지 좀 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님 이제 제가 보니까 지난 해 마지막 장이 열렸던 날도 대표님께서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와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12월 30일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년 한 해의 장을 마감해 주시고 또 다음 해를 함께 전망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망을 하기 전에는 미리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올해 총평부터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프로 바둑 기사들이 네. 바둑을 대국을 끝내고 나면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고 난 뒤에도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 둔 게 악수였고 여기 둔 게 신의 한 수였다. 네. 이렇게 복귀를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바둑의 복귀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한 건데 끝나고 나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서 복귀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하려면 복습을 잘해야 되고 그죠? 맞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실력이 향상이 되려면 항상 이래 복귀를 하는 게 중요한데 학교 다닐 때 복습하는 것도 귀찮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장에 대한 복귀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작년 요맘때 제가 자료에 뭐라고 적어왔는가 해서 봤더니 제목이 2024년 복귀와 2025년 전망이었더라고요. 아이고, 네네네. 그렇게 전망해서 요 자료를 그대로 제가 이번에 타이틀을 숫자만 바꿔서 오기는 했었는데 좋습니다. 네.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올해 한 해 저점이 2280이었었잖아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있었던 4월 달에 네. 2280인데 지금 4200이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엄청난 변화였네요, 저희가. 그때 제가 3000에서 한 3200을 전망을 할 때도 박주모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네, 사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정말 올해 한 해는 허를 찌르는 상승이었다. 역대 세 번째 상승 아닙니까? 그죠? 1987년, 1999년 이후로 올해가 세 번째 75%가 넘는 세 번째 상승이었는데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그리고 작년 연말 우리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정말 국정탈출진흥순 이런 얘기가 나오던 시장에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증시 상승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좀 감회가 새롭고요. 우리 한상희 연구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절에 이렇게 또 4천을 돌파하는 걸 본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네. 또 5천도 가겠죠. 네. 네, 긍정적으로. 4,200을 볼 때는 우리나라 월드컵 때 8강 진출한 느낌? 네. 네, 만약에 정말 우리가 5천을 그렇죠. 뚫는다면 저는 그거는 월드컵 4강과 거의 비슷한 감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 작년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저는 특히나 여기에 요 기회는 위기라는 탈을 쓰고 온다. 요 부분을 전 너무너무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말에 제가 썼던 연간 전망 제목도 이제 비미국의 시대라고 썼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을 안 하는 사람은 약간 미친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복귀를 요 템플턴 경 저보다 몇 억 배 훌륭하신 분의 말을 갖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네. 이걸 좀 복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시장 한번 쭉 한번 네. 제가 네. 단과반 선생님처럼 한번 네. 좋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1년 정확하게 1년 전만 해도 한국 시장은 노답이었거든요. 요 개그맨 황현희시죠. 예전에 개콘에서 네.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 시장 왜 이러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016년에도 11월 달에 힐러리랑 경쟁을 해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재현이 됐었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11월 달에 큰 폭으로 빠지고 12월에 이제 반등이 들어가나 싶었더니 계엄 사태 터지면서 네. 정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었는데 옆에 보이는 자료처럼 국장 탈출 진흥순이라고 했지만 작년 자료 제가 그대로 들고 왔었는데요. 2024년이 9.63% 코스피가 하락을 마감했고 코스닥이 21%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올해 시장이 아니라 작년 코스피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 작년에는 우리 시장이 너무 내재 가치 대비해서 좀 눌러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죠. 왜냐하면 PBR 0.9 밑에서는 언제든지 좀 자유 반등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PBR 한 0.83까지 빠졌었나요? 네, 그렇게 빠지면서 너무 힘이 없다. 네, 그런 느낌을 줬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코스닥 작년 하반기 작년 모습인데 코스닥 역시 뭐 짝수에 제가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처참하게 끝났었죠. 마이너스 21.7% 이렇게 하락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에서 정말 국장 탈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 슬라이드를 갖고 와서 그동안에 제가 94년 8월부터 이 업계에 들어와서 IMF라는 걸 겪어봤고요. 2001년 9.11 테러를 겪어보면서 그 전에 이제 닷컴버블이 무너지는 것도 봤지만 지나고 보니까 위기가 다 기회였구나. 그럼 왜 주식시장에는 위기가 기회였나 보니까 우리가 너무 그 현상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현상에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그런 현상 분석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켓 타이밍을 저도 나름대로 퀀트 분석을 해서 뭐 언제는 좀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고 짝수에 홀수에 이런 걸 얘기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지금 싸냐 비싸냐 그 밸류에이션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에 입각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 말도 안 되게 0.55까지 빠졌잖아요 PBR. 그러니까 사면 무조건 먹는 거였었죠. 그래서 기회는 위기라는 탈을 쓰고 오는데 제가 보니까 그 위기라는 탈을 쓰고 오는데 너무 주가를 싸게 바겐세일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4월 7일 날 트럼프 관세 때도 여기 나와서 했던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준 봄맞이 대바겐세일이다. 명품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템플턴 경이 하셨던 또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강 세장은 비관 속에서 탄생하고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행복 속에서 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이었죠. 너무 비관적이기 때문에 2025년은 비관 속에서 탄생하는 강세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이 말도 너무 좋아하는데 The four most dangerous words in English 이거를 저는 거의 신봉하는 사람이라 요거 대표님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몇 가지 주식시장 경험 중에 패드와 맞서지 마라. 그렇죠? 이거 엄청 중요하고 두 번째가 저는 이 단어라고 생각해. 이번에는 다를 거다. 근데 이번에는 다를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뭐라고 보통 명명을 하냐면 뉴노멀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는 구조적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보통. 구조적 성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지금 우리 템플턴 경의 말씀처럼 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네 단어는 this time it's different. 이번에는 달라. 코로나 때도 저한테 제가 코로나 때 1,400 이제 갔을 때 내년에 3,000포인트가 가는 그런 장이다라고 막 뭐
얘기했을 때 저희 업계에 정말 저랑 친한 형님이 박전무 이번에는 달라. 박전무 이게 무슨 독감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1918년도 17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도 제가 스페인 독감 때 치료제 백신 안 나왔어요. 우리의 집단 면역으로 2년 만에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도 2년 만에 없어집니다. 근데 주식은 향후 10년의 캐시플로우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2년 만에 없어지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재앙의 시작. 네, 그렇게 봤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디스카운트된 완전히 뭐 폭락 세일, 뭐 세일이었었죠. 이렇게 세일을 해줄 때 우리나라 미국의 우량 주식을 싸게 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했을 때도 저한테는 박전무 이번에는 달라 였었고요. 네. 22년 페드가 금리 올렸을 때도 네. 네,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였고 이번에 관세 폭탄 네. 때도 마찬가지였고 계엄 사태 때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사태 있고 그 다음 날 출근해서 저희 현금 있는 거 주식 다 풀로 다 채워라 했을 때도 저희 고객분들 한 70분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여기서 주식을 사는 게 맞냐고. 근데 저는 어릴 때 계엄을 겪어봤었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밤에 나가면 안 된다. 네. 네, 계엄을 겪어봤어요. 그때는 완전히 군부 시절에 네. 지금보다 훨씬 더 험악한 분위기였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12월 3일 날 박전무 이번에는 다른 거야. 계엄을 그렇게 보면 안 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9.11 테러 때 뼈아픈 경험을 했었거든요. 9.11 테러 때 그 어마무시한 그 테러의 장면을 보고 아니 2차 테러, 3차 테러가 있을 줄 모르는데 주식시장이 유동성 랠리가 시작됐잖아요. 460에서 940까지 가는데 딱 7개월이 안 걸렸거든요. 그렇게 지수가 오를 때 시장이 미쳤네. 아니 또 2차 테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겁도 없이 주식을 사나? 그런데 빠르게 급반등을 합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때나 어떤 뭐 계엄 관세 때도 비슷하셨겠죠. 올해. 관세 때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관세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약세장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네.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골드만삭스에서 2020년 3월에 나왔던 리포트에서 베어스 이센셜이라고 이 약세장의 본질이 뭔가 거기서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해 줬죠. 우리가 무서워하는 구조적 약세장. 네, 그거는 시장이 50% 빠져요. 그렇죠. 대공황이나 뭐 IT 버블. 대공황, IT 버블, 닷컴 버블 깨질 때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런데 코로나 이런 거는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는 뭐냐? 이벤트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랑 앨런 머스크가 그때 도찌로 하고 있을 텐데 아니 이 두 재벌들이 시장을 왜 망가뜨리냐고요. 관세 폭탄으로 시장을 망가뜨릴 리가 없다는 거죠. 트럼프의 미친 놈 네. 전략이었잖아요. 네. 크레이지맨, 매드맨 전략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네, 핸들을 꺾을 거다. 치킨 게임에서. 네,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가 박전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낙관주의자가 돈을 버는 시장이잖아요. 무서울 때 주식 사는 사람이 낙관주의자거든요. 잘 될 거야. 네, 트럼프가 결국 핸들 꺾을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결국은 2025년 4월이 가장 큰 위기처럼 보였지만 네. 가장 큰 기회였었던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같은 거 지수가 그때 4월 8일 저점 대비해서 110% 올랐고요. 나스닥이 한 44% 올랐고 S&P 500도 지금 16% 올랐었는데 그때 대비해서는 23% 이상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네. 예, 봐야 되는데 조금 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작년에 이 코스피 연봉을 보여드렸어요. 예, 우리가 에이 네가 그때 뭐 해서 맞췄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how to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증권 시장에서 예측보다는 대응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네네. 근데 제가 예측보다는 대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측이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코스피 연봉 차트 12월 30날 이 차트인데 연봉 네. 차트에서 10년 이동 평균선이 지금 보라색 점선이에요. 그동안에 보면 우리 시장에서 10년 이평을 깼을 때가 지금 여기 보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09년 초 상반기에도 살짝 깼었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 때, 코로나 때 20년 이평선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22년도에도 10년 이평선 깼었고, 그러면 10년 이평선의 의미는 10년 동안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과거 우리나라의 10년은 성장하는 10년이었냐, 아니면 아르헨티나, 브라질처럼 몰락하는 10년이었냐? 우리는 성장하는 10년이었잖아요. 그래서 10년 평균 이평선을 깰 때가 너무나 이거는 확실하게 이미 검증된 우리의 그 시장에 있어서 기업의 성장을 10년 평균값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10년 이평선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 사면 거의 항상 먹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요 위에 검은색 실선이 5년 이평선이에요. 한 번도 5년 이평선 위로 안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 이평선 네. 2380 밑에서 사면 2630이었던 5년 이평선은 항상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작년 연말에 이제 희망을 드리는 그런 네, 말씀을 그러면 드렸고. 제가 중간에 살짝 여쭤보면 작년에 어떻게 보면 대응의 기준점을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네. 올해 연말인 지금 이 시점에도 그 기준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10년 이평선 이거 다시 보시면요. 네. 10년 이평선하고 결국 5년 이평선을 회복해서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3,000이고 3,500이래 저 위에 가 있겠죠. 네. 네, 저 위에 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5,000을 돌파하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너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요때가 코로나 직후에 네. 너무 올라갔었잖아요. 3,310을 가면서 요때가 PBR이 거의 1.4 언저리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다시 되돌림의 과정을 줬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격 조정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네. 그 부분에 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자, 작년 연말에 이게 코스닥이었는데요. 코스닥도 10년 이평을 768이었는데 훌러덩 깼었어요. 네, 작년에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었죠. 네. 이렇게 됐었지만 결국 코스닥도 10년 이평 회복한다는 거죠. 10년 이평이 768이거든요. 오늘 종가가 925잖아요. 네, 10년 이평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5년 이평을 항상 회복을 했었어요. 5년 이평선이 845였기 때문에 올해 작년 연말에 코스닥 굉장히 암울해 보여도 제가 850 이상은 갈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떤 논리로 가는데라는 부분에 있어서 2017년이 트럼프 1기 1년 차였던 거였죠. 네. 그래서 트럼프 1기 1년 차 2017년도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2017년처럼 거의 비슷한 장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랑,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2017년에 코스피 대형주 랠리 때문에 처음에 못 가요. 나중에 올라옵니다. 나중에 셀트리온부터 신라젠 같은 주식들이 마구마구 올라오면서 이렇게 나중에 기염을 토했는데 올해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왔잖아요. 네, 항상 보면 강세장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를 상승률을 웃도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내년 상반기, 새 2026년 상반기가 약간 또 코스닥이 약간 불을 뿜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4월 7일 날 이 자리에 와서 네. 주식시장 긴급 진단 하면서 지금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이게 2018년 10월, 11월, 12월에 빠지는 패턴하고 거의 똑같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V자로 올라가는 패턴도 보여드리고, 2001년 9.11 테러 끝나고 나서 V자로 올라가는 패턴,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V자로 올라가는 패턴. 왜냐하면 이거는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니까. 그렇죠? 9.11 테러라는 이벤트였었잖아요. 네. 코로나라는 2020년 이벤트였으니까. 그러면 트럼프 관세는 뭔가 이게 구조적 약세장인가, 아니면 경기 사이클에 의한 시클리컬 베어 마켓인가, 아니면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인가. 이벤트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런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은요, 짧게는 2년마다 오고 크게는 10년마다 완전히 대박앤세일을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기회가 제가 된다. 계속 궁금했던 네. 게, 이때 사실 4월 7일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이때 리포트를 자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뭔 궁금해하시니까, 그때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역시 이번엔 다르다. 왜냐하면 대공황도 관세가 촉발을 했고 관세가 촉발하는데 그때는 이제 케인즈 이론도 나오기 전이니까 유동성도 안 풀고 M2도 마이너스고 이랬었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90%가 빠졌거든요, 미국장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관세라는 게 그런 이슈랑 똑같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은근히. 맞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지금이야 지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대표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과거랑 다르다고 생각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성희 연구원이 엄청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얘기했어요. 케인즈의 고용과 이자와 화폐에 관한 그 일반 이론이라고 책을 그 일반 이론이 1936년에 나왔는데 케인즈의 이 일반 이론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고전학파 시장에게 맡겨도 그죠? 보이지 않는 손이 다 해결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로부터 탄생한 그 고전학파의 경제 원리가 압도적이었는데 케인즈가 대공황을 겪고 나서 보니까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사람이 다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의 그 일반 이론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야성적 충돌이라는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람들이 왜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가? 아, 스토리에 너무 컨피던스 확신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막 지른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고 그래서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고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되고 그래서 이 1936년 케인즈 이후로는 우리가 대공황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보면 돼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경제학 이론이 탄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1930년대 같은 대공황을 반복을 한다? 스무츠 홀리법 같은 그런 관세 폭탄 때문에 트럼프가 그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미국 경제를 망가뜨린다? 네, 그런 저는 확률이 너무 희박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네, 그 케인즈 이후로 사실 삼성경제연구소 세리 보고서에서 2006년에 나왔던 자료인데 제 투자 인생에 가장 크게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경기 변동성을 많이 걱정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박살나고 관세 때문에 박살나고 뭐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경기 변동성은 지난 300년 동안에 맞아요. 오히려 경기 변동성이 줄었죠. 그죠? 줄어들었는데 자금이 돈이 많이 풀리고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보니까 자산의 가격의 변동성은 오히려 이렇게 커졌어요. 그렇죠? 자산의 가격의 변동성은 커졌는데 실제로 우리 아는 경기 변동성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의 적절한 개입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 경제가 망가졌을 때 존 템플턴 경처럼 가장 비관적인 시장일 때 지르고 그러고 뭘 하느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IMF. 기다리는 게 더 낫겠다. IMF. 기도보다는. 네. 기도하면서 잘 될 거야. 결국 이 어려운 것도 다 해결할 거야. 그러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은 국부론에도 나와요. 국부론에도 우량한 자산의 가격이 어떤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급락하잖아요. 빠르게 회복한다라고 그 1776년에 써져 있던 국부론에도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거의 300년 전에 또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게 빠지면 빠르게 회복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벤트 드리븐에 의한 약세장에 왜 주식을 또 못 사냐면 그때 되면 꼭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는 L자로 갈 거다. 뭐가 다르다고 그렇죠? 자꾸 그러죠, 뭐가. 네, V자가 아니라 아. L자로 갈 거다라고 하니까 그래? 뭐야 이거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거냐?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야.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서 바로 먹어야 되는데 뭐야 L자로 U자인데 이게 한 2년 걸릴 거다? 네, 그래서 과거의 사례는 이 더블 딥을 만들고 회복하는데 뭐 50몇 개월이 걸리고 야 50몇 개월 어느 세월에 근데 아니다는 거죠. 네. 빠르게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은 어쨌든 우리에게 기회인데 이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로 삼을 수 있으려면 이벤트 드리븐에서 그 이벤트에 대한 판단이 좀 적절하게 선행이 돼줘야 한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 2022년 페드의 고금리에 의한 주가 하락 다 이벤트예요. 그죠? 그리고 네, 트럼프의 관세 다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빠질 때마다 용감하게 여기 나와서 네, 이벤트다. 네. 이거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회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궁금했던 게 제가 여기 뭐 중국도 이제 조금 저희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상법 개정 효과에 대한 거를 적어 주셔가지고 이것도 올해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이 얘기 잠깐 복귀하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네.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사실 정치하는 분들을 거의 안 만나거든요. 네. 안 만나는데 어떻게 하다가 네, 그 저녁 자리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오다 보니까 이번 민주당에서 계시는 보좌관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했어요. 상법 개정 이렇게 추진해줘서 인정하시는 거죠, 이거. 네, 고맙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번 금투세 또 최근에 또 금투세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는데 그 금투세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세금은 톨비를 받는 거잖아요. 세금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국방비 그다음에 교육비 여러 가지 사회 공공재에 대한 세금을 내야죠. 그렇는데 주식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거는 이게 주식이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가기 위한 그래도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톨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싱크홀에다가 포장도 안 돼 있고 아니 무슨 고속도로처럼 해놓고 들어가기 이종표가 잘못돼 있죠. 일로 갔더니 막다른 길이고 막. 또 그렇죠. 막다른 길 나오고 뭐 그래서 제가 아니 포장이나 제대로 해놓고 세금 걷으라는 거였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예, 금투세 그때 철회해 주셨고 그러면 그 포장의 개념이 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가 파이낸스를 처음 공부할 때 아니 이사회의 목적은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Maximize the wealth of shareholder. 그래서 저는 아니 회사를 키우는 게 목적 아닌가? 왜 주주가치 극대화가 이사의 목적이 돼야 되지? 그런데 서양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아파요. 경영을 못해. 그럼 전문 경영인을 데려와서 시키면서 야, 너 딴짓하지 말고 회사 가치 키우는 것만. 그런데 주식이면 주식회사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게 이사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아니 똑같은 한 주인데 완전히 너가 왜 우리 회사 주주야? 네가 왜 파트너야? 우리는 사업 파트너의 개념으로 주식 샀다고 하는데 네가 왜 파트너야? 왜 우리 회사의 부를 나눠 먹으려고 하지?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후진적인 정치였기 때문에 제가 상법 개정부터 하시라는 거죠. 사실 2022년, 2023년 연말에 그 지주사에 대한 지주사로 전환할 때 세금을 안 내는 되는 조세특례법 있잖아요. 그게 IMF 직후에 우리가 금융자본이 없을 때 외국 자본에 의해서 우리의 우량 기업들을 쉽게 너무 헐값에 빼앗길까 봐 만들어준 법이에요. 지주사로 전환을 해서 안 팔고 실현손익을 안 기업- 내면 양도세 안 내게 해주는. 예, 네. 양도소득세 네. 안 내게끔 네. 해줬는데 그걸 악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당 야당 다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그걸 또 연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것부터 이제 없애고 상법 개정 같은 걸 하고 그러고 나서 가면 보세요. 주가가 올라오잖아.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걷어도 얼마든지 더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증시는 마치 구반포 아파트가 아리팍으로 바뀌는 듯한 그런 재건축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라고 그동안에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이번에 4,200억 회복한 데 있어서 그게 신뢰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들어가서 잘 때리고 팔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믿음이 없잖아요. 네. 언제든지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신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너무나 이제 좀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했다고 이해하시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올해 주요국 증시 상승률에서 1위를 기록할 만큼 우리 증시가 좋았고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버넌스와 반도체 이슈가 유효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채팅창에도 지금 한참 연말이니까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내년에는 괜찮을까요? 내년에 대한 또 궁금증이 많으셔서 그럼 올 한 해는 일단 거버넌스와 반도체가 끌어올려졌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방향성이 유효할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 퀀터 전략을
여러 가지를 좀 하다 보니까요. 네. 지금 세계적인 헤지 펀드들을 10개 중에 6개는 다 퀀트 베이스로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실생활에 뭐 AI가 막 자료 만들어 주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저도 자주 씁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세돌 구단이 2016년에 벌써 알파고한테 못 이겼던 것처럼 벌써 10년이 됐어요. 사실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은 정말 긴장해야 되거든요. 이제 기계한테 우리 자리를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계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퀀트 전략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저희 회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처음으로 만든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옛날에 주니어 시절에 저희 부장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짝수에 조심하고 네, 홀세.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근데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홀수에 지금 왼쪽에 보면 코스피 2011년 마이너스 11% 빼고 다 올랐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가 코스닥인데, 코스닥 보세요. 2011년도에 마이너스 2.1, 그리고 2019년도에 마이너스 0.9 빼고 다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에 마이너스 21%나 빠진 시장에 내년에 코스닥, 그래도 코스닥도 850까지 올라올 겁니다 얘기했을 때, 아, 이게 말이 돼? 했을 때도 이 표 보여드리면서 저는 퀀트를 믿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짝수 연도거든요. 짝수 연도에 코스닥 보세요. 아니, 이 홀수 연도하고는 완전 달라요.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4. 이걸 작년 초, 24년 초에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코스닥은 웬만하면 4월 달까지 정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었거든요. 네. 평균이 마이너스 17.8이었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21.7%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25년이 됐는데 이제 끝났죠. 이제 25년에 어떻게 됐나 보시면 네, 코스피 75.6 올랐고 코스닥 36.5. 코스닥이 평균 39.9였는데 또 거의 평균치에 수렴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번에는 다를 거야가 아니라 저는 항상 평균에 수렴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묻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은 2026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홀수에 시작된 모멘텀이 짝수에 보통 한 4월까지는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 달에서 5월까지. 근데 5월까지 좀 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제가 21년 7월 정도까지는 강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2020년 7월이 어땠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이제 봉쇄돼서 그죠? 4, 5, 6월 달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뭐 5점 몇 프로 나오고, 그래서 7월 달에 발표할 때 완전히 뭐 패닉이었었죠.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항상 YOY를 예상을 해보면 의외로 쉬운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4월, 5월, 앞으로 이제 몇 달 안 남았지만 올해 4월은 어땠었나, 트럼프의 관세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경제 주체들이 거의 약간 올스톱돼 있는 상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랬기 때문에 GDP 성장률 이런 것도 좀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발표될 이 4월, 5월 요때예요. YOY로 보면 되게 서프라이즈한, 이번에 미국의 GDP가 막 4% 나오듯이 이렇게 좀 서프라이즈한 그런 경제 데이터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오히려 좋아지고, 뭐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한 무슨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러면서 약간 4월에서 5월 정도까지 한번 불을 뿜고, 그러고 끝나지 않을까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저는 무조건 수비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4월, 5월 요 그림으로만 놓고 보면 4월, 5월까지는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대표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코스닥 그 차트를 하나 네,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네, 올해 예상 전망치에서 가져온 차트인데요. 네, 네, 네. 자, 이게 코스피 지금 보시면 코스피에서 상단을 이제 연결하는 선 보면 한 4,550 정도까지는 지금 반도체의 이익 모멘텀이 워낙 좋으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4월 초에 발표될 1Q 실적이 또 워낙 좋게 나올 거니까. 네. 그러면 코스피도 4,550 언저리 그 위에서 살짝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나 좀 이번에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이상한 점이 요때가 2017년 말에서 2018년 1월 달에 2600 찍었을 때, 요때가 21년 6월 고점 찍었을 때. 근데 전부 다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였잖아요. 네. 왜냐하면 수출이 좋았어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죠, 우리나라 시장. 그렇죠. 원래. 역사적으로 네. 항상 이익 모멘텀이 좋아서 그것도 반도체가 네. 이익 모멘텀을 드라이브하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반도체 수출 때문에 환율이 2018년 초만 하더라도 1,020원 갔었고 그죠. 네. 그리고 2021년 요때도 고점 찍기 전에 1,080원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4,200이 됐는데 환율이 1,480원 이게 말이 되는 환율이었냐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이 떨어질 때 보면 환율이 떨어질 때 강한 랠리가 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6월 지방선거 있기 전까지 저는 환율이 1,350원 밑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번 랠리가 이 환율이 떨어질 때 특히나 이 코스닥 같은 그런 주식들도 베타가 높은 주식들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코스닥의 랠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봐지고요. 네. 예, 여기 보시면 2017년에 코스닥이 약했었다 했잖아요. 네. 2017년 요 9월 달에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도 받았던 질문이 도대체 코스닥은 언제 올라갑니까? 박정무 그렇죠. 도대체 코스닥은 언제 올라가냐는. 네. 네, 그랬었는데 이때 당시에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었고요. 맞아요. 서정진 회장님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 코스피로 이전한다. 네, 그러면서 셀트리온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셀트리온이 그때 당시에 공매도 잔고 비율 1등이었었죠. 발행 주식수의 거의 뭐 20%가 공매도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 먼저 올라가고 나머지 좀 안 좋은 주식들도 불을 뿜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근데 그 코스닥 전체 지수가 다 올라갈 거라기보다는 예, 코스닥에서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섹터가 불을 뿜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큰 희망을 주는 섹터는 로봇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바이오나 네. 로봇이나 이런 거 2차 전지 좀 맛이 가고 약간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2차 전지가 이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4.1이 아니라 이게 뭐 1.5만 하더라도 예,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LNF도 펀딩을 그러니까요.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계속 자금을 펀딩을 해야 되는데 고금리다 보니까 이런 주식이 실적이 조금만 삐끗해도 무너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 그래서 지금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로봇 섹터 이런 것들이 강세가 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에서 결국은 또 뭔가 라이센싱 아웃이나 이런 그렇죠. 예, 소위 말하는 미래 실적에 해당되는 라이센싱 아웃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나오는 주식들은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내년 전망을 쭉 해주시고 계시니까 아마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수치들을 가지고 이제 전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망을 하신 다음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에 좀 변수를 추가해서 다시 좀 이걸 정리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염두에 두신 변수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떤 증시 상황, 경제 상황을 전망하시면서 제일 큰 변수, 위험 변수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너무 중요하죠. 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지금도 늘 강조하는 게 주식도 공격할 때가 있고 수비할 때가 있다. 네,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축구광이잖아요. 네. 저한테 저희 축구 감독이 해줬던 얘기도 우승팀은 항상 수비가 뛰어난 팀이 우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월드컵 우승팀에 보면 골키퍼가 되게 잘해요. 예, 그런 식으로 수비가 단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미리 염두를 해두고 해야 되고요. 먼저 이 답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면 리스크에 해당되는 어떤 변수가 발생을 해서 내년 하반기가 됐던 만약에 조정장으로 진입한다. 예, 조정장으로 진입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S&P 500의 섹터별 상승률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1기 때 1년 차가 2017년 네,
그리고 2018년, 19년, 20년인데 2018년도에 그 뭐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2018년 10월, 11월, 12월 시장이 확 무너졌었죠. 네. 시장이 무너지는 장에서는 IT가 1등이 아니에요. 헬스케어 같은 방어주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1등이고 나머지 강세장에서 2019년 S&P 500이 28.8% 올랐었죠. 이런 장에서는 전부 다 IT가 1등이에요. 50%, 38%, 44%. 그런데 약세장으로 가면 우리는 방어주로 매기가 옮겨가고 그동안에 이 베타가 높았던 주식들이 큰 폭으로 이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강세장이다 싶을 때 지난번에 트럼프가 만들어준 그런 박앤세일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바닥을 쳤다 싶을 때는 커버더콜 요즘 유행하는 커버더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슈드 고배당 이런 네. 것도 사시잖아요. 있어요 주변에. 네.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주식을 그런 ETF를 사냐고요. 그 상단이 막혀 있는 거잖아요. 커버더콜은 바닥을 쳤다라고 싶으면 가장 베타가 높은 ETF를 사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ETF를 나스닥 같은 걸 살려면 그래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S&P 500을 베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S&P 500보다 더 올라가는 게 나스닥이고요. 그죠? 근데 나스닥보다 더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필반 지수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하반기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간다. 그게 하반기가 될지 뭐 5, 6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이 AI 이 구조적 성장이 이게 앞으로 5년 갈 건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 플랫폼 기업들, 팡 기업들도 조정장이 되잖아요. 박살납니다. 왜 박살나냐면요. 다들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좋은 거 알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가 떨어지면 도미노처럼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죠. 네, 그걸 염두에 주시고 만약에 조정장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내 포트폴리오에 베타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라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 4월 달에 그렇게 조정 때 용감하게 매수를 외쳤지만 지난 7월에 나와가지고 8, 9, 10월 달은 항상 이렇게 좀 미국 시장 나스닥이 100년 역사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나는 달이 9월이잖아요. 그래서 8, 9월 조심해야 되니까 7월부터는 좀 위험 관리해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했다가 9월, 10월 오히려 불을 뿜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실제로 되게 죄송하고 왜냐하면 너무 강한 장이 왔는데 위험 관리하라는 잘못된 콜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게 2024년 8월 5일 날 박앤세일이 있었죠.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네. 라고 사람들이 근데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공포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전에 뭔가 트리거가 되는 이벤트가 뭐였냐라고 보면 7월 30날 BOJ가 금리 인상을 했었고요. 0.1에서 0.25로 인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8월 1일 날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 실업률이 뭐야? 4.3? 4.3이 나오면서 기억하시겠지만 샤움의 법칙. 네. 바닥 12개월의 가장 최저점 3.8 대비해서 4.3이 나오면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치가 4.3, 0.5가 넘었네. 그때 3.6이 바닥이었으니까. 그러면서 클라우디아 샤움의 법칙, 반드시 이 샤움의 법칙이 작동이 되면 리세션이 온다. 그러면서 시장이 박살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8월, 9월에 발표될 특히 9월에 발표될 실업률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때 추석하고 맞물려져서 그래서 실업률이 갑자기 뭐 4.4 이상 나오면 일단은 좀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 했었는데 네. 다행히 4.4는 안 나왔어요. 네, 4.3 요번에 4.3 나왔고 그것도 잘못된 수치라고 나중에 정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별 조정 없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는 파티장에서 놀 때 파티장에 뭐 문 앞에서 놀아라는 이런 표현 좀 싫어하거든요. 놀 때는 가운데서 놀아야죠. 근데 뭐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는 짝수회라는 거죠. 네, 짝수회고 그래 하반기가 되면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그런데 왜 짝수회에 이런 변수가 있었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짝수회보다도 중간 선거가 있는 짝수회가 조정이
세게 왔었거든요. 네네. 2018년, 2022년 그리고 내년이 2026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수 우리가 리스크로 봐야 될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실업률인데 최근에 실업률이 4.3 예상했다가 4.4가 나왔고 4.4 예상했는데 4.5가 나왔어요. 일단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안 좋게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왔던 얘기는 과거에 1년 전, 2년 전에는 무조건 물가였잖아요. 근데 고용 시장이 좀 챌린징하다. 이런 얘기를 얘기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용 데이터는 좀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네. 예, 그러면서 이 4.5, 4.6, 4.7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면 또 샤메 법칙이 발동될 수가 있습니다. 최저점이 지금 이제 4%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평균이 4.6이 나오면 또 샤메 법칙, 네. 예, 샴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BOJ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BOJ에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12월 19일 날. 그래서 제가 되게 이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올릴 거다라고 시장에 계속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야, 이번에 0.75로 올리게 되면 시장이 쇼크가 오나 안 오나. 그리고 10년물 국채 일본 국채금리가 요 금리 올릴 때 1.89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작년 2024년 8월에는 10년물 일본의 국채금리가 0.85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게 저리에 엔화를 빌려서 돈을 바꿔서 고수익이 나는 곳에 지르는 건데, 그러니까 뭐 미국 국채가 4%, 일본 국채가 그동안에 0.85였다면 자꾸만 이게 올라서 지금 2%예요. 2%고 미국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이자율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엔화가 강세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 요 8월 달에 급락이 있기 전에 7월부터 요게 지금 주봉 차트인데 4주 연속 엔화가 빠르게 강세로 가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선행적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엔화가 강세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엔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7년도에 원엔 환율이 74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에서 그 개업하는 의사분들한테 엔화를 빌리셔라. 맞아요. 엔화를 빌리면 10억을 빌렸는데 1,000원 하던 엔화가 900원이 되고 800원이 되고 700원이 되잖아요. 10억을 빌렸는데 봐라 2년 지나니까 이제는 7억이 됐네. 7억 4천만 갚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엔화 대출을 부추기기로 했었는데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지나면서 1,500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0억을 빌렸는데 15억을 갚아야 되나.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거는 금리 차가 아니라 엔화가 강세로 가느냐. 인데 최근에 이게 환율 얘기까지 같이 이어지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랑 엔화 가치가 제일 약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엔은 일본의 정부 부채가 뭐 240인가 뭐 이러는데 우리 좀 억울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왜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그래서 뭐 5,500억 달러, 우리는 뭐 3,500억이니 뭐 이런 게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서 이 원화 가치를 조금 그래도 안정화시키는 그 조치가 적절하게 나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뱅크런처럼 되거든요. 뱅크런이 은행이 멀쩡한데 모든 예금자가 다 돈을 빼면 무조건 뱅크럽트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를 줘야 되는데 24년 3월에 있었던 일본 23년이었었죠. 3월에 있었던 SVB 파산. SVB 네, 파산. 3년입니다. 네, 그때 SVB 파산하고 그다음 은행 파산했을 때 페드가 전격적으로 개입해서 내가 다 원금 보장해 줄게.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이 원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달러를 지금 벌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이 달러를 안 바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 이러다가 또 나중에 빠질 줄 몰라 하면서 계속 미국 주식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이번에 좀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라고 보고 또 추가적인 조치를 할 걸로 저는 이제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1,300원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갖고 오신 자료를 보니까 51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보니까 그래도 지수 전망을 해주신 게 있어서 요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숫자를 또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왠지 네. 얼마일 것 같은지 요거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이 코스피 전망 3,450에서 저는 4,550 정도를 생각하는데 위로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니까 4,850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믿지는 마시고요. 근데 왜냐면 이 숫자에 대한 감인 게 지금이 4,200이니까 요렇게만 놓고 보면은 하단이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사실은 약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만든 건가요? 제가 해석을 잘한 건가요? 근데 떨어질 때 맞습니다. 떨어질 때 2000 요때 있잖아요. 요때 21년도에 사실 5월 달에 저희가 요 세 번째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주식을 다 팔았었거든요. 다 팔고 그때도 뭐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여기서는 자금 안 받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2650부터 주식을 다시 샀어요. 저희가 22년 5월부터. 그러고 나서 더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떨어질 때는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오를 때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 모르기 때문에 이 밴드 자체는 너무 신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표를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그 큰 목적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2017년도에 고점이 2,600이었다 했잖아요. 네. 2018년 1월에. 그 다음에 2021년에 3,300이 왔고 이번에 4,200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또 장이 안 좋아지면 또 뭐 우리나라 시장은 역시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주식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적 시장이 되잖아요. 미국 시장은 워낙 거대한 시장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efficient 마켓, 효율적인 시장인데 우리나라 시장도 저는 효율적인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돼가 아니라 결국 지나고 보니까 2017년 그리고 2021년 계속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 이 믿음이 있어야 다음에 올해 2026년에 또 이벤트에 의한 오히려 아까 약세장이 왔을 3,500, 600 갔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살 수 있어요. 그때 사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사시냐면 박정무가 저번에 뭐 3년마다 우리 시장 고점 돌파하다던데 내가 3,500에 사서 그래 뭐 2년 3년 지나면 또 6천 가겠지. 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 안 좋은 거는 우리도 다 피부적으로 얼마든지 체감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저는 세계 탑 티어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문화 강국도 됐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좀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가 이게 RSI예요. RSI. 저희 회사에 요즘도 계속 신규 이 상담으로 고객들이 오시거든요. 오실 때 제가 요 표를 프린트해서 딱 드리면서 자 주식은 언제 해야 되는 건가 보면 이럴 때 해야 되죠. 그죠? 코로나 때. 그리고 작년 요럴 때. 근데 과열인지 아닌지에 대한 지표를 이런 상대 강도 지수 RSI 같은 거 띄워놓으면 저 보세요. 요때 과열로 가고 나서 시장 빠졌죠. 21년도에도 과열 나오고 빠졌잖아요. 지금도 과열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애써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으면 인지평량, 바이어스가 있게 되는데 그런 바이어스를 없애려고 이런 기술적 지표로 보는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 국면에서는 내가 풀 베팅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풀 베팅 할 때는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5월부터 10월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5월 달 정도 되면 주식 편입비를 50% 정도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현금을 절반을 가져가는 걸로. 3월에는 30%, 4월에 40%, 네. 5월에 50%. 현금 비중이. 네.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알았냐 몰랐냐가 아니라 알았는데 내가 못 샀다 그러잖아요. 물려 있어서. 나 그때 살려고 했는데 물려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 관리거든요. 제가 한 3년 동안 그걸 사무치게 깨달았던. 네. 그래도 훌륭한 투자자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 버티고 저한테 물어보지만 제가 항상 말을 안 듣더라고 안 팔고 너무 훌륭했습니다. 삼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삼선 지금 하시고 삼선. 싶잖아요. 뭐 그래서 저도 저지만 채팅창에서 뭐 워낙 아까 이제 탑티어 회사도 말씀하셨고 채팅창에서도 그래도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게 그럼요. 그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1등 기업인데요. 투탑 회사 삼전 닉스 그래도 계속 궁금해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해바라기님께서는 주식은 기세 아니겠습니까? 전자닉스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또 우리가 바람과 현실은 또 그렇죠. 구별을 하긴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항상 내가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섹터를 갖고 있으면 다른 거 사실 안 해도 돼요. 네. 그죠? 필살기 내 종목이 있느냐 그 얘기할 때마다 반도체만큼 좋은 게 없고 제가 주식 초보자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냥 매달 사셔도 돼요. 반도체 매달. 왜냐하면 오르고 내리는 거 잘 모르니까 평균으로 하면 결국은 되는데 요 부분 말씀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반도체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잖아요. 그러면 또 내년에 되면 또 반도체 저승사자 계시잖아요. 모간 하우스에서 또 뭐 겨울이 온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실체로 보면요. 2015년도에 반도체 조정은 한 8개월에서 10개월. 요때 2018년도에도 반도체 조정은 10개월밖에 안 이루어졌고요. 2022년도에도 1월부터 10월까지 딱 10개월 조정했어요. 그게 작년에 이 차트를 이게 작년에 가져온 건데 작년에 6개월 진행됐기 때문에 반도체는 길어봐야 10개월 조정입니다. 그래서 뭐 4월까지는 조방원, 그 다음에는 또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전 세계 반도체 1위 회사도 조정받은 거 보면 그렇네. 이게 구조적 약세장처럼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10개월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 필반 지수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전에는 작년 6개월치 조정을 보셨고, 1, 2, 3, 4 바닥 찍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삼성전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이제 삼성전자 이게 작년에 보면 삼성전자도 연봉 차트거든요. 연봉 차트로 봤을 때 10년 이평이 깨지면 뭐라고 그랬죠? 검증된 10년의 과거에 우리가 내 돈을 일하게 하면서 시간이 결국은 내 자산을 불려줄 거다 하는데 10년 이평 밑에 사는 거는 이미 검증된 10년치보다도 더 밑에서 사는 개념이다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10년 이평이 깨졌는데 결국은 삼성전자도 5년 이평은 항상 회복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7만 원이었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 표를 하나 더 보여드렸었는데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전자는 2012년 이후로 오르면 항상 40% 이상 올랐다. 네, 오르면 40% 이상. 빗맞아도 뭐 중상이라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120% 가까워 110%가 올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기억하시고 결국은 올해 125.38로 했는데 이격이 벌어지면 또 10년 이평에 또 수렴할 수도 있고 5년 이평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5년 이평이 얼마냐면 77,000원이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5만 원, 6만 원 갔을 때 외롭게 전자 사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로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작년에 8, 9월에 조심하라 하는 바람에 내가 전자 7만 원에 팔았잖아. 네,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못해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정말 다행인 게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파운드리가 항상 적자였잖아요. 네. 파운드리에 답이 없어 보였잖아요. 15% 점유율 하다가 지금 7%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변화의 조짐이 있죠. 테슬라가 물량을 주고 애플이 물량을 주고 받았죠. 그러면서 파운드리에 대해서 미국이 왜 물량을 주지?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삼성의 이 기술력을 좀 가르쳐 주나? 뭐 이런 느낌. 훈련시키는 느낌이 훈련시키는 있으나 느낌. 약간,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나는 안전한 주식만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또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주식으로 우리나라 1등 삼성전자는 언제든지 그런 전략으로 바이언딥스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게 제가 또 그 기억이 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코스닥에서 좀 주목해야 하는 업종은 아까 살짝 터치가 된 것 같은데 코스피에서도 물론 반도체 지금 잠깐 다루긴 했지만
아마 어떤 업종 주목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10년을 끌고 가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삼양식품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조방원 잘하고 있잖아요. 막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근데 얘네들 요즘 왜 이래? 많이 빠졌죠. 왜 이래?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효과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벤치마크 펀드를 오랫동안 운영한 사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없을 때 시장을 이기기 좋을 때가 있고 네. 반도체가 안 될 때는. 근데 반도체가 될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면 시장은 언더퍼폼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매니저들이 떨어지는 장에 잘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장에 많이 잘려요. 근데 올라가는 장이 언제냐? 코스피가 올라가는 장은 반도체가 올라가는 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급을 많이 이렇게 빨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언제 주가가 빠지느냐? 보통 반도체는 거의 6개월을 선행해서 빠지잖아요. 6개월을 선행해서. 그래서 내년 2Q까지, 내년 3Q까지 당연히 좋은 건 아는데 내후년에 대한 약간의 이게 맞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최근에 오라클처럼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이번에 1월에 있고 나면 반도체의 실적 공백기인 2월, 3월에는 또 소위 말하는 그런 비반도체 실적주가 움직인다고 봐요. 기존의 조방원부터 해서 피부 미용 이런 여러 가지 주식들이 또 반등이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4월 초에 또 발표돼 반도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한 달 동안은 반도체가 가고 얘네들이 쉬고, 네, 그런 모습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새로운 거에서 답을 찾기보다 코스피 기존의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바로 직전까지 강했던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힌트와 기준점을 많이 네. 마련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에 항상 대표님을 모시는구나 싶었던 네, 조언 말씀 잘 들었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이 시간은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